어수선하지만 박수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래서 오늘 5번째 마이머니 테이블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래도 마이머니 테이블 꾸준히 나와보니까 다 도움이 되고 계시죠? 네,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얘기한 대로 한번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분의 삶과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투자자들을 보실 때 저는 이렇게 그분을 단순히 어떤 투자의 성과, 수익률 이런 걸로만 보기 전에 그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투자업을 한 15년째 해오면서 주변에 저한테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 투자할 수 있냐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고객들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부를 굉장히 잃은 분들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매번 투자를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고객들도 그렇고 그분들은 항상 실패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투자라는 거는 되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뭔가 투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삶이나 재정이나 내 어떤 경제 흐름이나 어떤 구조나 모든 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는 거는 굉장히 그런 면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해요?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해요? 물어보면 아마 저는 직업이 뭐고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평소에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하면 어쩜 이런 걸 물어볼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까지 다 연관돼서 투자가 되는 거지, 단순히 어느 날 별개로 무슨 우리가 수학 문제 풀듯이 투자를 그냥 아무나 잘할 수 있고 내 상황에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주제가 뭐냐면 이 플라이휠이라는 거예요. 이 플라이휠이 뭐냐면 자동차의 관성바퀴라고 하는 거예요. 관성바퀴. 요 끝에 보시면 이 크게 돌아가는 이 복잡한 여러 가지 엔진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힘들을 마지막에 굉장히 편안하게 바퀴를 돌려주는 거를, 여기 이 부품을 관성바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름이 플라이휠이에요. 이름도 되게 멋있죠. 그래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 플라이휠이에요. 그게 뭐냐면 뭔가 구조적으로 맞닿아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뭐만 하면 이것들이 딱딱딱 맞아서 뭔가 바퀴가 굴러가듯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야 되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도 내가 뭔가 이렇게 삶의 하나하나 한 부분들이 다 맞닿아가지고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 생활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하나 꼬이면 다 안 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회사를 다니는데 이제 뭐 계시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가 안 되면 다 잘 안 돼요. 그리고 뭐 결혼하고 나서는 부부관계가 뭔가 약간 이렇게 다툼이 있다 그러면 뭔가 다 일이 꼬여버리고, 반대로 회사 일이 꼬이면 또 집에 와서도 꼬이고, 또 여기에서 딴 데서 꼬이면 또 연애관계에서 꼬이고 가족관계가 꼬이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맞닿아 돌아가는 거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얘기하는 거는 회사의 모든 구조들도 하나하나 다 맞닿아 돌아가는 별개가 아니라 이 플라이휠을 잘 돌릴 수 있는 구조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분 나이가 얼마냐면은 한국 나이로 지금 91세예요. 그러니까 1930년생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분이세요. 재산이 뭐 주식에 따라 왔다 갔다 거리는데 한 100조 원 정도? 근데 말이 100조 원이지 그동안 기부한 게 몇십 조기 때문에 사실 순 자산으로 보면은, 만약에 초창기에 이분이 가지고 있던 버크셔 해더웨이 주식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다, 기부를 안 하고, 그것만 해도 150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읽은 분이어서, 한번 어떻게 보면 역사상 부를 읽은 면에서는 가장 성공한 투자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분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딱 공부해 보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되게 특이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어느 날 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책을 보면은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그게 오리지널스였나?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 빌 게이츠도 그렇고 워런 버핏도 그렇고, 이따 빌 게이츠랑 워런 버핏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출출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뭔가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과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워런 버핏의 가족 사진인데, 이 가운데 계신 분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어니스트 버핏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식료품점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식료품점을 하셨는데 엄청나게 뭔가 이렇게 완고하고 뭔가 정직하고 굉장히 엄한 할아버지였다. 그래서 6살 때부터 이따 나오는 식료품점에서 워런 버핏 일을 시켜요, 할아버지가.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돈을 너무 안 줬대. 엄청 자기 손준데도 엄청 짜게. 근데 나중에 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워런 버핏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워런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멍거라는 사람 등장하는데, 어렸을 때 그런 훌륭한 가치관을 갖게 된 거는 너무나 큰 선물이었다고 해요.
이 조상들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된 거는 정말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좀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어받았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애기가 워런 버핏이에요. 요 애기. 근데 요 분이 하워드 버핏이라는 워런 버핏의 아버지인데, 저 아버지도 사실은 워런 버핏은 집안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냐면 증권사의 주식 중개인이었어요. 지금 주식 브로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공화당의 하원 의원이 돼요. 그러니까 정치의 정계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도 굉장히 정계 활동이나 주변 사회 활동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집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때 사회 활동을 하면서 모래의 여성인상, 뭐 오마에서 막 그런 것들을 받으실 정도로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이었고, 그래서 워런 버핏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게 10살도 되기 전에 9살 때부터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냐면 그냥 집에 꽂혀 있는 아버지의 주식책을 읽다가 주식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9살 때 주식에 입문을 해서 지금 91세니까 한 83년째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날 워런 버핏은 천재니까 똑똑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할아버지의 정신, 아버지의 정신 이런 거 다 물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워런 버핏은 돈을 하나도 물려받지 않았어요. 돈을 하나도 물려받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현재 있는 버핏 앤 선 식료품점이라는 식료품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훨씬 더 이제 그랬겠죠. 여기서 뭐 야채 배달하는 일을 워런 버핏이 했던 거예요. 6살 때부터. 그러고 나서는 그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신문 배달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때 당시 자산으로 거의 한 10만 불 정도? 그때 당시 자산으로. 그러니까 10만 불 아니고 1만 불. 1만 불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화폐 가치를 치면 한 10억 정도는 모았나 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신문 배달을 계속 하면서 그 월 수입을 계속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고등학교 때부터 세금도 냈대, 나라에. 소득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6살 때부터 일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그러면서 또 무슨 일도 했냐면 중학교 때 만난 동네 친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게임기가 있는데, 게임기가 어떤 게임이에요? 옛날 우리 오락실에 가면 있는 막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하는 그 게임기, 동전 넣고 하는 게임기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후진 버전의 게임기가 있었는데, 그 게임기를 중고로 사람들이 망가지면 막 대충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친구 둘이 이제 마음을 먹고 고쳐가지고 주변에 있는 뭐 이발소나 주변에 있는 막 그런 어디나 뭐 이런데 게임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데 6살 때부터 이제 식료품점에서 이제 온몸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 신문 배달을 하고, 그 다음 게임기 사업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미 부가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내가 재산을 안 물려주려는 게 아니라 얘가 이미 재산이 많았다. 그래서 이미 성인 됐을 때 물려줄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워런 버핏 자체도 자기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돈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투자라는 걸 생각할 때, 저는 제가 성공한 수많은 투자자들을 보고 책을 통해 접하기도, 주변에 보기도 하지만, 투자자는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직장에 속해가지고 월급만 받아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사업을 직접 해본 사람들, 직접 막 뭔가 하나하나 만들어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떤 경영진이 왜 중요하고, 리더십이 왜 중요하고, 뭔가 회사 시스템이 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느껴본 사람들이 실제로 투자를 했을 때 잘하지, 내가 뭔가 사업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결국 투자를 잘해내는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신문지상에 접하거나 우리 책을 통해 접하는 막 전설적인 투자자들, 유명한 사람들은 다 자기 개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는 별로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내가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스스로 뭔가 사업에 대한 감을 갖고 돈에 대한 감을 갖는 거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한테는 제 인생의 첫 번째 사업이 아메이 사업이었어요. 그것도 34살 때. 그 전까지 제가 경제활동이라고는 과외하고 게임방 알바해본 게 다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도 저축을 안 했어. 그때 당시 학교 다니면서 그냥 다 생활비로 썼던 게 다고. 근데 우연한 기회에 어떤 이 책 3권을 통해서 제가 아메이 사업이라는 걸 접하죠. 저한테 아메이를 전달해준 그 후배는 아메이 사업을 자기도 잘 몰랐어서 그냥 저한테 이 책 3권을 줘서 이 책 3권을 읽으면 제가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제 인생에 어떤 사업이라는 단어는 없었는데 한번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거야? 회사 다니면서 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한번 경험을 해볼까? 이랬던 게 제가 나이가 34살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주식 펀드 매니저 생활하고 있었고, 요 앞에 있는 이 동생은 누구냐면 그 여의도에서 애널리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어깨에 이제 아는 동생이었고, 지금 덩치 보시면 알겠지만 어렸을 때 운동을 하던 동생이죠. 어렸을 때 뉴질랜드에서 프로 농구 선수로 하던 농구를 엄청 잘, 운동을 엄청 잘하는. 하여튼 여의도에서 듣기로는 골프를 제일 잘 친다는. 어쨌거나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름아름 막 그냥 이렇게 뭐 카탈로그 스티커 붙이고 제품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은 돈이 들지 않으니까. 돈이 들지 않고 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까 워런 버핏도 보시면 그 했던 사업들 하나하나를 보시면 돈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노동을 좀 더 하고 시간을 좀 더 들여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들, 그런 것도 재밌었고, 지금은 이 오른쪽은 이제 저희 회사 모습이에요. 저희 회사도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경험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한 3년 한 상태에서 이제 나와서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는 비용 구조가 사실 여의도에 있는 투자 회사 중에는 가장 낮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력 효율성도 가장 높고, 회사 규모가 작은 것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인지를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 굉장히 또 화려한 사람들도 있고 회사를 화려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단기에 뭔가 매출이 막 급증하는 어떤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아니면 우리가 막 단기에 투자를 많이 올려주는 여러 가지 자산들을 막 주변에 소개받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를 깊이 보면 지속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를 사실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경험들이 다 모여서 결국에는 그게 다 투자로 발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식 책 좀 읽고 그냥 내가 몇 개 주식 맞춰봤다고 이 사람이 5년, 10년에 돈 버는 경우는 저는 주변에 거의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워런 버핏이, 이거는 현명한 투자자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창인데, 벤자민 그레엄이라고 하는 굉장한 스승을 만나요. 이 사람도 완전 전설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에 대한, 전 세계 주식 투자에 대한 이론이 정립이 안 됐을 때 이분이 콜롬비아대 교수였거든요. 그걸 책을 써가지고 이 현명한 투자자로. 그래서 워런 버핏도 이 책을 보고 진짜 평생 이제 몇 번을 읽으면서 주식 공부에 어떤 절반 이상을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공부를 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책인데, 이 워런 버핏이 오마하에 있는 네브라스카 대학이라는 데를 다니다가 석사를 콜롬비아를 가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 석사를 하버드에 지원했는데 탈락했어. 야, 천하의 워런 버핏이 하버드에 퇴짜를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콜롬비아를 가요. 근데 콜롬비아를 갔을 때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투자론을 가르치는 이 벤자민 그레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싶다, 그분 밑에. 그래서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게, 그때 당시 같이 수업을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둘이 서로 이렇게 교수하고 학생하고 질문을 해가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었대. 그래서 두 천재들의 대화를, 와, 저게 무슨 소리지? 그러면서 실제로 워런 버핏이 저 콜롬비아 대학교 석사를 졸업하고 그레엄이 만든 투자회사에서 2년 정도 일을 한 다음에 자기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럴 정도로 저 스승을 만나는 그 인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니까 사실 그 환경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뭐라 그랬냐면, 게임의 승리를 하려면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승리를 하려면 승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버크셔 해더웨이는 어떤 회사냐면 원래는 섬유회사였어요. 굉장히 오래된 방직, 그러니까 우리로 만들면 천을 만드는 섬유회사를 인수했는데 사실은 실패했어요. 워런 버핏이 인수를 했지만 이 회사는 결국 파산해서 지금 섬유 사업부는 다 팔아서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 회사로 바뀌었는데, 워런 버핏이 이 자기의 어떤 큰 실패를, 나름의 큰 실패라는 거는 그 섬유 비즈니스 안 됐다는 거지, 이 안에 현금이 굉장히 많고 자산이 많은 회사였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투자를 많이 일궈냈거든요. 하지만 이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회사 자체는 사실은 섬유 사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을 안 바꾸고 여전히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긴 이 건물들 있잖아요. 이게 다 섬유 회사. 옛날에 섬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막 사람들 많이 들어가 염색 공장에 막 물부터 해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장을 사실은 그 당시 인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버핏의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의 부회장이기도 한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찰리 먼거는 이게 지금 가족하고 손주 찍은 거예요. 얼핏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몇 명이냐면 자식이 8명. 자식이 8명이고 자녀들도 손주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이 버핏이 이제 회장이고 찰리 먼거 부회장이어서, 이 사람이, 찰리 먼거는 버핏보다도 한 6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버핏이 한 29살 때쯤 먼거를 만나서 사실은 그 몇 년 후에 이제 동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60년 동안 동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인연이 되게 소중한, 대단한 게 뭐냐면, 누군가 이 찰리 먼거를 소개를 했는데 만나봤더니 어떤 게 있었냐면, 아까 그 워런 버핏이 일했다는 그 어니스트 버핏이 운영하는 버핏 앤 선 식료품점 있잖아요. 거기 찰리 먼거도 일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찰리 먼거도 거기서 일했다. 만나고 얘기를 해보니, 그러냐, 근데 할아버지였다 이랬다. 근데 찰리 먼거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야.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너무 안 줬다. 근데 너무너무 정직한 사람, 항상 너무너무 바른 사람, 매 순간 이렇게 할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환경이라는 게 연결돼서 이 사람들이 어쨌거나 우연한 기회이긴 하지만 만나서, 이 찰리 먼거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변호사였어요. 하버드 로스쿨 가는 굉장히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근데 변호사였지만 변호사 일을 계속하고 싶지가 않았어.
왜냐면은 주변에 장모님의 영향도 있고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왜 변호사를 쓰는 일을 해야지 네가 변호사를 하냐. 그리고 자기가 엄청 열심히 일했지만 몸으로 정말 잠을 안 자고 일을 해도 벌 수 있는 수입의 어떤 한계라는 거 그런 거를 이 사람이 느끼면서 어떤 자기의 수준은 이거보다는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뭘 했냐면 그때 당시 이제 완전히 미국의 초기니까 그때 부동산 시행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변호사를 하면서 아파트를 시행사를 해요. 아파트를 몇 개를 지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부를 읽어서 사업체를 몇 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버핏을 만났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계속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변호사 그만하고 우리 투자를 업으로 하자. 변호사 그만 투자를 업으로 하자.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진짜로 자기가 고민을 한 이후에 변호사 일을 접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 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지분을 다 팔고 이름만 있지만 지금도 유명한 먼거 앤 톨러런스라는 미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을 예전에 자기가 운영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지분 관계는 없고 이렇게 자문만 해주는 그런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사실은 이게 둘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는 버핏이 얘기하는 가장 친하다고 하는 빌 게이츠. 그래서 이건 사진이 뭐냐면 버핏이 자기 재산의 85%를 기부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재단을 5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데가 이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게이츠 앤 멀린다 재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 워런 버핏하고 빌 게이츠가 언제 만났냐면 워런 버핏이 당시 나이가 29살인가 또 그때 즈음에 찰리 먼거를 만날 즈음에 엄청 젊은 워런 버핏은 즈음에 그때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뭐 회사를 막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빌 게이츠도 혹시 나중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시면은 완전히 일 중독 수준이 뭐 말도 못하는 일벌레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뭐 휴일도 없이 막 집에서 일할 때 빌 게이츠 엄마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가 이 사람을 좀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잠깐 나와라. 그랬더니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빌 게이츠가 물어. 이 사람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을 뭐하러 만나냐. 나는 지금 이거 뭐뭐뭐 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만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엄마가 안 된다. 반드시 나와서 만나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헬기를 타고 와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냈어요. 헬기 타고 왔습니다. 근데 그날 1시간을 만났는데 3-4시간 얘기해요. 그때 서로가 이 사람들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친구가 돼서 사실은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평생 친구가 될 정도로. 그래서 그 빌 게이츠한테 그러면 워런 버핏이 어떤 대화를 했느냐. 나중에 이제 빌 게이츠가 얘기를 하는데 빌 게이츠한테 이런 얘기 했대요. 왜 IBM은 마이크로소프트 저것도 못하냐. 왜 마이크로소프트 하는 거 IBM은 왜 못하는 거냐? 왜 못 따라가는 거냐? 이런 질문을 빌 게이츠는 누군가 자기한테 해주길 바랬어요. 근데 그런 어떤 비즈니스 핵심에 관련된 질문은 아무도 안 해줄 때 처음 만난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줘서 나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고 그때 당시에 버핏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어머니가 소개해줘서 지금 최고의 어떤 친구가 돼서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재단의 어떤 자선 사업을 같이 하고 사회적인 활동들도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근데 또 빌 게이츠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사회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부모가 빌 게이츠의 아버님은 변호사였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빌 게이츠는 부유한 집안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나중에 책에서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하기 전 중학교 때 슈퍼컴퓨터라는 걸 나왔는데 그 어떤 한 지역에서 한 10명 정도의 아이가 그 슈퍼컴퓨터 접근을 실제로 만져볼 수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빌 게이츠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연관돼서 이렇게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워런 버핏의 조상부터 버핏, 그다음에 찰리 먼거 이런 사람들이 다 연관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변 관계 형성이 되고 있고 굉장히 재밌는 거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예전에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스토리에서는 저 사람은 사실 오스트리아의 굉장히 마른 청년이었는데 내가 어느 날 보디빌딩을 세계 1등 할 거야. 그때부터 보디빌딩 세계 1등을 하고 그럼 나 영화배우가 될 거야. 영화배우가 되고 그 다음에 주지사가 될 거야. 주지사까지 되는 굉장한 히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주지사를 할 때 캘리포니아주라는 데는 어느 정도로 대단한 주냐면 캘리포니아 주만 띄어내도 GDP로 경제 규모가 전 세계 5위예요. 한 주가. 우리나라가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가 전 세계 5위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미국에서 가장 큰 주. 우리가 아는 뭐 LA, 캘리포니아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도 캘리포니아에 속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은 재정을 관리하는데 그때 당시 재정이 굉장히 부실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지지하는 연설을 막 하면서 사실 아무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 될 거 생각 안 했는데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지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캘리포니아주 재정이 너무 적자가 심하다. 이거를 이 아놀드를 내가 몇 년 봐왔는데 이 사람이 난 잘해낼 것 같다. 그러면서 실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주지사가 됐고 경제자문위원으로 이 사람 임기 내내 워런 버핏이 계속 도와주게 돼요. 그러면서 막 인연들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부모님부터 유명했지만 나도 열심히 다 정직한 생활을 하지만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맺는 거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버핏 헤드웨이라는 것도 투자라는 것도 다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정말 검소. 그래서 지금 이 집을 1958년에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집. 그래서 집 하나를 지금까지 살고 있어. 그리고 지금도 한 20년 된 링컨 차를 타고 다니는 검소함. 그때 당시 이제 워런 버핏은 사실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이미 여력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집을 이제 부인이 사자고 하니 그 부인은 돌아가셨어요. 사자고 하니 자기는 집을 사는 게 낫겠냐 아니면은 내가 아니 자산을 투자하는 게 낫겠냐 난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그때 부인도 오케이를 해줘서 그때 당시 자산의 10% 정도를 가져서 그러니까 굉장히 허름한 집을 산 거야. 물론 이제 자산이 컸기 때문에 아예 허름하진 않았지만 10% 정도의 가진 자산으로 이제 집을 사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완전히 검소한.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검소해야 되고 저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찰리 먼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다 집안이 좋았어요. 제 변호사 수입도 많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축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도와줄 방법은 없다. 저축하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을 도와줄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축의 중요성은 엄청 얘기해요. 엄청 검소하고 회사 자체도 너무너무 검소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한번 이게 낭비를 시작하게 되면 특히 회사가 한번 낭비를 시작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저축 자산이 쌓여서 그 다음에 투자. 그 투자를 통해 또 자산을 쌓아가고. 그러니까 이 관점이 자산을 쌓아가는데 다 다르죠.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 관점이 있어서 하여튼 계속해서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찰리 뭔가 똑같이 얘기해. 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하루 일과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거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뭘 하냐? 그랬더니 한 80, 90% 책을 읽는다. 하루 종일 읽는다. 나머지는 전화를 한다. 그게 하루 일과 다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읽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막 투자라고 생각하면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우리가 펀드 매니저라고 기관 투자자라면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고 우리가 정보가 빠를 것 같고 그래서 투자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 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 사업 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분기 보고서. 항상 그것만 읽는다. 몇 년치를.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공정한 게 내가 읽는 거랑 일반 사람들이 읽는 건 똑같다. 다만 나는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투자라는 거는 무슨 어떤 정보를 얻고 어떤 투자 기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많이 읽으면 돼. 많이. 근데 많이 읽는 수준이 굉장히 많이 읽어야 돼. 어느 기업을 읽으면은 그 사업 보고서라는 게 매해 나오거든요. 과거의 사업 보고서를 한 번은 누가 이렇게 이 사람 워런 버핏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아세요? 1965년도부터 있던 사업 보고서를 다 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은 그 회사만 있냐? 옆에 있는 경쟁사들. 사업 보고서 계속 읽어서 결국에는 그 읽는 게 나의 힘이다. 찰리 먼거라는 사람은 똑같이 얘기해. 찰리 먼거. 그래서 그냥 계속 읽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렇게 워런 버핏의 그 일하는 모습 동영상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럼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읽기만. 그래서 어떤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항상 얘기하는 그런 분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어떤 워런 버핏이 투자자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산을 형성하는 데 맞춘다. 이 사람이 자산이 크다 그래서 그 돈을 100% 다 주식 투자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산 하나하나 만들고 아까 제가 집은 딱 자기 자산의 10% 갖고 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거야. 근데 자산의 몇 프로는 어때요? 몇 프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소비나 지출 이런 데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자산을 만들어. 자산. 어려서부터. 계속 돈을 벌어가지고 돈 하나도 안 쓰고 저축해가지고 계속 돈을 만들고 또 회사만 또 쌓고 지금도 사실은 자기가 쓰는 돈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계속 집중이 되어 있어서 항상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갈 때 내가 자산이 쌓이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어디에 있는지. 단순히 사람, 단순히 주변의 경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금융에 대한 얘기니까 어떤 내가 자산을 어떻게 쌓아가는지. 만약에 지금 자산이 없다 그러면 있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딱 봤을 때 그냥 자산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내년이 되면 지금은 자산이 늘어날까? 아니 자산이 없다 그러면 내년에 쌓일 수 있을까? 비용이나 수익 구조로 봤을 때는 내년에 나한테 남는 어떤 잉여현금이라고 하는 부분들, 쓰고 나서 남는 그 부분들이 늘어날까? 그 구조로 계속 관점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자산이 쌓였을 때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들, 그걸 인세 수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자산 수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길 때까지 우리 자산을 쌓아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자산을 쌓기 위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그냥 바로 놓고 그냥 써버리는 게 아니라 자산을 쌓아갈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얘기한 아까 찰리 먼거랑 워런 버핏이 얘기한 저축이라는 거야. 계속 쌓아가라. 그래서 그 자산이 돈을 벌 때까지는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걸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나왔던 거예요. 6살 때부터 일을 하면서도 그 관념을 어쩌면은 부모한테 물려받았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자산력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워런 버핏이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워런 버핏이 이런 거에 대해 강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한번 들어볼게요. Defining your circle of competence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investing. It's not how important, how large your circle is.
You don't have to be an expert on everything. But knowing where the perimeter of that circle of what you know and what you don't know is, and staying inside of it, is all important. Oracle of Omaha, Warren Buffett. Testing. 1 million, 2 million. Okay. Yes. I have an old-fashioned belief that I should expect to make money in things that I understand. And when I say understand, I don't mean understand, what the product does or anything like that. I mean understand what the economics of the business are likely to look like 10 years from now or 20 years from now. I know, in general, what the economics of, say, Wrigley chewing gum will look like 10 years from now. The internet isn't going to change the way people chew gum. It isn't going to change which gum they chew. If you own the chewing gum market in a big way, and you've got Double Mint and Spearmint and Juicy Fruit, those brands will be there 10 years from now. So I can't pinpoint exactly what the numbers are going to look like on Wrigley, but I'm not going to be way off if I try to look forward on something like that. Evaluating that company is within what I call my circle of competence. I understand what they do, I understand the economics of it, I understand the competitive aspects of the business. There can be all kinds of companies that have wonderful futures, but I don't know which ones they are. I've given talks in the past where I carry with me a 70-page, tightly printed list, and it shows 2,000 auto companies. Now, if at the start of the 20th century, you had seen what the auto was going to do to this country, the impact it would have on the lives of then y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and so on. It transformed the American landscape. But of those 2,000 companies, 3 basically survive. And they haven't done that well many times. So how do you pick 3 winners out of 2,000? I mean, it's not so easy to do. It's easy when you look back, but it's not so easy looking forward. So you could have been dead right on the fact that the auto industry, in fact, you probably couldn't have predicted how big an impact it would have. But you wouldn't have, if you'd bought companies across the board, you wouldn't have made any money, because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at business were not easy to define. I've always said the easier thing to do is figure out who loses. And what you really should have done in 1905 or so, when you saw what was going to happen with the auto, is you should have gone short horses. There were 20 million horses in 1900, and there's about 4 million horses now. So it's easy to figure out the losers. The loser is the horse. But the winner was the auto overall, but 2,000 companies just about failed. A few merged out and so on. There were 3 companies, auto companies, in the Dow Industrials in the 1920s and 30s. Studebaker, Nash Kelvinator, and Hudson Motor. Now those names are all familiar to me, and maybe some of them are familiar to you, but they're not making any cars. They didn't make money, and yet at one time they were in the Dow 30. They were the aristocrats of American business, and they got creamed. So figuring out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winners in a wonderful business is not easy. In North Carolina, Orville and Wilbur took off, or I guess Orville took off and Wilbur watched. I'd have been Wilbur. But if you could have seen the future of the airline business from that point forward and how that would transform things, it would have blown you away. And it's excited people, incidentally, ever since. But if there had been a capitalist at Kitty Hawk, he should have shot Orville down. I mean, because it's done nothing but cost investors money. There were over 400 airplane companies in the 1920s and 30s alone. There was in Omaha. There was in Nebraska. We were the Silicon Valley, apparently, of aircraft. And they all disappeared. It's been a terrible business. At the end of 1991, if you'd added up the aggregate earnings from all airline companies with billions poured in, since Wilbur and Orville were down there, they came to less than 0. The number of passengers went up every year. The importance of the industry was dramatically increased decade by decade, and nobody made any money.
So figuring out the economic consequences. TV. I think there's, I don't know, 20, 25 million sets a year sold in the United States. I don't think there's one of them made in the United States anymore. I mean, you'd say TV set manufacturer, what a wonderful business. I mean, everybody, now nobody had a TV in 1950, or thereabouts 45 to 50. Everybody has multiple sets now, but nobody in the United States has made any real money making the sets. They're all out of business. You know, the Magnavoxes, the RCAs, all of those companies. Radio was the equivalent of the 20. Over 500 companies making radios in the 1920s. Again, I don't think there's a U.S. radio manufacturer at the present time. But Coca-Cola, you know, what was it, 1884 at Jacobs Pharmacy or whatever, the fellow comes up with something. A lot of copiers over the years. But now you've got a company that is selling roughly 1.1 billion 8-ounce servings of its product, not all Coke, Sprite, and some others, daily throughout the world 117 years later. So understanding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a business is different than predicting the fact that an industry is going to do wonderfully. And so when I look at the internet businesses, or I look at tech businesses, I say this is a marvelous thing, and I love to play around on the computer, and I order my books from 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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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ll kinds of things. And all kinds of things. But I don't know who's going to win. And unless I know who's going to win, I'm not interested in investing. I'll just play around on the computer. And defining your circle of competence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investing. It's not how important, how large your circle is. You don't have to be an expert on everything. But knowing where the perimeter of that circle of what you know and what you don't know is, and staying inside of it, is all important. Tom Watson Sr., who started IBM, said in his book, he said, I'm no genius, he said, but I'm smart in spots, and I stay around those spots. And, you know, that is the key. So if I understand a few things, and I stick in that arena, I'll do okay. And if I don't understand something, but I get all excited about it because my neighbors are talking about it, and the stocks are going up and everything, I start fooling around someplace else, eventually I'll get creamed. 가끔 이제 그 투자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그 저한테 막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이렇게 뭐 이 종목 어떠냐 물어보면 저도 모르는 종목도 있고 그런 종목 물어볼 때도 있고 진짜로 몰라서 모른다 그럴 때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아까 봤듯이 산업이 잘 되는 거랑 그 안에 기업이 잘 되는 건 다르거든요. 옆 사람이 돈을 번다고 내가 다 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마치 그냥 투자하는 걸 옆에 막 좋은 종목, 수익률 종목 이렇게 따라가지만 아까 워런 버핏 얘기했지만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쩌면 우리가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어쩌면은 펀드 같은 간접 상품을 통해서 투자를 갖는 기회, 투자에 대한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 투자를 운용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이걸 운용해 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알아야 될 거는 일단은 잘 아는 기업이어야 돼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영역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른다는 거에는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세상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하는 자영업을 시작을 하는데 잘 된다 안 된다를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지금의 자영업이 왜 어렵냐면 일단은 사람들이 그걸 계속 좋아할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스트리트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것도 모르겠고 배달이라는 게 나와서 또 바뀌니까 또 모르겠고 사람들이 여행을 가니까 국내에서 쓸지 해외에서 쓸지도 모르겠고 이런 모르는 불확실성에서 도대체 내가 뭘 믿고 이거를 내가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냐고 얘기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모르는구나. 그럼 최소한의 자본으로 하든지 아무리 손해봐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영업 예를 들었지만 어떤 일이든 어떤 내가 과도한 확신을 내가 다 안다고 했을 때는 항상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도 대부분 그냥 계속 지속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조금 하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막 주식을 알고 그러면서 갑자기 막 IT에 투자, 바이오에 투자하고 내가 막 모르는 분야를 막 넓혀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케이스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얼핏 나왔지만 기업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 어떤 기업의 경쟁력, 시장 규모 그런 것들이 막 지속할 수 있는 10년 후에도 이게 지속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얘기 다시 하는데 되게 재밌는 일인데 빌 게이츠가 이번에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소프트웨어 간 컴퓨터가 너무 좋다고 워런 버핏한테 컴퓨터를 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워런 버핏이 나는 컴퓨터를 잘 모른다. 이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빌 게이츠가 사라 그랬대. 그랬더니 그 워런 버핏 뭐라 질문했냐면 그럼 그 컴퓨터가 사람들이 껌 씹는 것까지 바꾸냐?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그럴 것 같진 않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컴퓨터에 집중하고 나는 껌에 집중하자. 이러면서 대화를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또 유명한 일인데, 그러니까 알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 아는 거,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도 과연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그걸 판단해야 돼요. 내 직업도 마찬가지, 내 삶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제가 그 플라이휠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7년 다니고 나서 10년만 다니고 나와야겠다 결심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 10년 후에 이걸 계속 지속했을 때 좋아질까? 더 나아질까? 그러면 거의 확률이 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 위에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회사에.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스타 매니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들이 저보다 나이가 10살씩 다 이상씩 많았거든요. 그분들 삶을 봤을 때 그냥 제가 그분들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제가 이미 이 업에 들어왔을 때 경쟁이 훨씬 더 치열했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있었고 그걸 뚫고 나가서 내가 10년 후에 저분들보다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의 확률이 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내가 뭐 판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 직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자영업 예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다 삶하고 연결이 된다는 게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직업이든 삶이든 결혼이든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할 때는 10년 이상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워런 버핏이 항상 뭐라고 하냐면 그냥 기다리는 거야. 계속 기다려요. 투자는 그냥 이렇게 야구처럼 공이 오면 스트라이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야구는 삼진 아웃이 되지만 투자는 10개건 100개건 기다리면 내가 아니 들르면 아웃이 없으니까 계속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황금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황금비가 내릴 때 이 엄청난 현금을 들고 있다가 그걸 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 사람은 계속 돈을 벌면서 위기가 올 때만 기다려요. 그래서 보면 뭐 금융위기 때 투자를 많이 했고 이번에 코로나 때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해서 자기가 기회를 놓쳤다고 표현을 해요. 항상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럴 수 있는 거는 이 좀 더 디테일한 얘기지만 이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냥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 회사들이 인수해서 그래서 들어오는 현금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현금이 계속 들어 비즈니스를 해서 남들이 그냥 주식 막 올라가고 좋아할 때는 자기 현금을 계속 쌓아두다가 남들이 뭔가 이번 코로나처럼 한번 퍽 하면은 그때가 살아나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내가 확신이 있다면 과감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얼핏 듣기에도 이게 투자 같기도 하지만 상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단순히 투자 공부만 한다고 해서 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이게 삶하고 내가 지금 들어가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하고 나의 현금 흐름하고 다 연관돼서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고객분들 중에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진짜로 이렇게 그 한 번을 만났는데 나이가 한 90 정도 되신 분이었어요. 70년 70 넘어 80에서 90 되신 분이었는데 딱 갔는데 여기 있는 이 영업 직원하고 자기가 30년째 거래를 하고 있다고. 그걸 자기는 일단 넣어놓으면 그냥 안 건드린대. 잘 넣어놓게 냅둔대. 와 진짜 특이하시다. 그러면서 핸드폰도 잘 안 쓰고 막 수첩에 막 적으시더라고요. 되게 특이하신 분이다. 이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지? 근데 듣고 보니까 옛날에 뭐 굉장히 뭐 글로벌 대기업에 다니셨고 지금은 뭐 어떤 자산이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맡긴 그 돈 자체가 자산에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어떤 돌아가는 비즈니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묻어놓으면은 한 30년 내도 진짜 다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자기가 진짜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투자 결정을 했으면은 건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 다 돈을 버는데 고객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거의 다 돈을 못 버냐면 돈을 맡겨놓고 주식 조금만 빠져 전화가 와. 난리가 나. 지금 왜 빠지냐? 아니 이게 주식은 그런 겁니다. 아니 왜 빠지냐? 지금 내가 어디 했는데 부동산이 어떤데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죠. 그런 분들 거의 다 돈을 못 버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자기가 가진 자산에 이게 너무 비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단지 투자만 잘한 게 아니라 버크셔 해더웨이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효율적이고 현금 흐름이 좋은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를 얼마든지 실패하더라도 돈이 계속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막 10년, 20년 막 하라고 그러고 10년 이상 투자할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단순히 이분이 투자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의 구조가 그걸 얼마든지 받쳐줄 만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산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개인 투자를 뛰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은 거의 필패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거의 다. 거의 100이면 진짜 100 다 필패. 시간이 한 10년 지났을 때. 한 10년 지났을 때도 성공한 사람 진짜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역사상 정말 뛰어났다고 성공하는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몇 명 있거든요.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도 있고 앙드레 코스탈리라는 사람도 있는데 앙드레 코스탈리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해서 나이도 한 90 넘게 살아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자기도 3번 파산했다고 했어요. 제시 리버모어라는 분도 결국엔 3번 파산하고 마지막에 자살하셨어요.
왜냐면 확률적으로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전 재산으로 투자를 해서 이걸로 현금을 만들어서 비용을 써야 되는데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게 막 컨트롤이 가능해도 나이 들고 내가 기운이 떨어졌을 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워런 버핏은 어떻게 보면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스승도 아쉽기도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런 실패 사례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구조를 만들어버려요. 그 비즈니스의 구조를 만든 현금을 만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투자라는 거 바라볼 때 이걸 하나의 어떤 내가 재정의 어떤 구조를 짜가는데 하나로 봐야지, 내가 투자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뭔가 부를 극대화해 가지고 부의 레벨업을 시키겠다 그러면 주변에 보세요. 거의 필패해요. 주식에 아마 주변에 이렇게 주식을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1, 2년은 있어도 10년 지났는데 돈 벌었다는 사람 거의 못 볼 거예요. 거의 못 볼 거예요. 저도 잘 못 봤어요. 10년을 개인 투자했는데 돈 벌. 왜냐면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구조가 되면 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단순히 투자만 잘한 게 아니라 이미 뭔가 자산도 있고 현금 흐름도 있고 내가 나오는 비즈니스 자체가 되게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월급으로 되기는 쉽지 않아요. 이 월급이라는 건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 회사에 책정을 할 때 굉장히 딱 애매한 정도로 주거든요. 이게 넘쳐가 자산을 쌓을 만큼 주지를 않아요. 애매할 정도로 주기 때문에 그 월급에 남는 어떤 잉여 현금만으로 투자를 해서 뭔가 부를 일구기에는 아주 만만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사이클이 정말 주의해야 될 거, 아까 제가 찰리 먼가랑 워런 버핏이 그랬다 했잖아요. 저축할지도 모르는 사람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근데 여기서 빚을 내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주변에 빚 내서 투자하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그 빚이 더 늘어나요. 근데 왜 그러냐면 급해지니까.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고 수익은 안 나고 있고, 내가 빚을 냈다는 건 자산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뭔가 내가 뭐 결혼을 하든지 뭐라든지 이걸 갖고 하는 건데 거의 실패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기억을 하셔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제가 처음 볼 때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만 7년 정도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었고, 그때 제가 펀드 매니저를 잘했던 게 아니라 실패를 한 두어 번 경험하고 나서 굉장히 상처 입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까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화려한 산업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IT, 바이오 이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투자하는 게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1년 번다고 버는 게 아니었네. 오히려 내가 벌었던 것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더 확신해가지고 베팅들이 나중에 다 안 좋아지는 이런 경험이 저한테 쌓여있는 상태에서 제가 막 이렇게 막 오뚜기 같은 막 음식료 주식들을 막 사서 막 수익을 내고 있을 때 아메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막 어떤 실패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방향인가 하고 딱 아메이를 봤을 때는 아메이가 가진 아이템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여기서 가진 어떤 이제 뉴트릴라이트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정수기, 그 다음에 에너지 드링크나 여러 가지 식품들이 10년 지나도 수요가 줄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걸 먹지 않고 다른 걸 먹을까? 그래서 알약 하나 먹고 해결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워런 버핏이 10년 지난다고 사람들이 껌 씹는 습관이 바뀔까? 콜라를 먹는 사람들이 10년 지나도 콜라를 안 먹을까? 그런 것처럼 제가 아메이라는 어떤 아이템을 바라봤을 때는 10년 지나 되겠다. 계속 늘어나겠다. 아이템이 늘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이 비즈니스를 선택했을 때는 저는 진짜 사업성이 되게 탁월했어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아메이를 해야지 안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 구조를 봤는데, 제가 그 오뚜기라는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상태였다고 했잖아요. 오뚜기는 케찹 많이 쥐었고 하나 이만큼 막 비즈니스라고 있는데 아이템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사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한 기회일까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수입이 한계가 없어야 돼요. 이게 다시 구조로 돌아가면 이 플라이휠이라는 거.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투자에 무리를 하게 되냐면 이 마음의 깊이, 월급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깊이 심리에 보면은 사람들이 내 월급으로 버는 게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 바꾸려면 부동산 아니면 주식 투자, 이렇게 성공한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도 보세요. 부동산 투자도 과거에 정말 몇몇이 있었던 거지 부동산으로 지금 돈 버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죠. 이 부동산 버는 것 같아도 사실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이 빚이 얼마고 매월 이자가 얼마고 부동산을 팔았을 때 세금은 얼마며 지금의 규제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빠졌을 때 문제가 어떻게, 지금 부동산을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전세 가격으로 다 이렇게 돌려막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서 연결고리 하나만 끊기면 바로 그게 다 빚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수입에 한계가 있는 일을 한다는 그 첫 번째 구조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게 되게 안타까워. 왜냐면 내가 월급으로 다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근데 저는 처음에 제가 펀드 매니저 생활할 때는 저 월급을 다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주식시장이 그만큼 좋았어요. 연봉도 굉장히 많이 먹고. 근데 제가 2005년에 입사를 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그 가능성을 다 없애버려. 그러면서 저도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펀드 매니저를 해도 성과급으로 다 해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산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볼 때 내가 이게 이미 내가 수익의 한계를 가진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투자로서는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 하나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은 투자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월에 100만 원을 이제 잉여가 남다. 그럼 100만 원을 다 주식에 넣으면 안 돼요. 100만 원 중에 10만 원, 20만 원.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 주식 성공하고 싶으면은 네가 벌어들인 자산의 30%만 주식을 넣어라. 그걸 넘어가면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왜냐면 급해지니까.
왜냐면 주식이라는 변동성이 있고 한참 기다려서 벌어야 되는 건데 이 변동성을 사람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돌아 보면 왜 대기업에 다니는 제 지인들이 그렇게 주식을 많이 하고 있을까? 이 연봉이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보고 그러면 연봉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면 이거 더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맞다 돌아가는 거지 이거 주식 잘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진짜 인지해 줬으면 좋겠어. 아메이 사업은 어쨌거나 내 수입이 무한된 거잖아요. 내 노력하면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일단 플러스인 거죠. 이런 거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영업 같은 거 보세요. 자영업은 진짜로 이게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들어간 돈, 내 노동 수입 따위 수입, 그 다음에 내가 뭐 공부할 시간도 없지, 그걸 가지고 부동산에 뭐 자산을 투자한다? 어려워. 연예인들이 왜 자꾸 실패하겠어요? 연예인들이 투자 실패하는 거 많이 보여요. 수입이 한계가 있다는 느낌. 그게 뭐냐면 시간의 한계가 있다는 느낌. 그러면 내가 지금 빨리 버는 동안 뭐 해야지? 학원 강사들이 또 많이들 그렇게. 왜냐면 학원 강사 수명이 짧잖아요. 수명이 짧은 일을 하면 버는 동안 나 뭐 해야지? 그러면서 막 하는데 사실은 버는 동안이라는 얘기는 버는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나카지마가오의 책을 번역하신 분이 원래 저기 YBM에서 일본어 강사였더라고요. 그분이 뒤에 이렇게 후기를 써놨는데 하루에 4시간 자면서 강의 준비하고 강의하고 매일 그걸 또 번역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돈을 막 모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뭔가 투자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있을까요? 주변에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돈을 막 당겨요. 연예인들이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다 주변에 믿었던 사람 맡겼는데 부동산 실패하고 맡겼는데 주식 실패하고 자영업 시작했는데 실패하고 그게 왜 그래? 구조적으로 시작할 틈이 없잖아.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맞닿아서 내 구조를 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투자를 자꾸 뭔가 내가 이걸 잘해가지고 운 좋으면 위로 뭔가 올라갈 것 같은 걸로 하면 거의 실패다. 워런 버핏도 그 얘기를 해요. 아까 마지막에 거의 다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해서 다 망한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인데 제가 최근에 본 이제 다큐멘터리인데 넷플릭스의 인사이드 빌 게이츠라는 저는 되게 이렇게 실제 인물들의 삶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미셸 오바마의 비커밍이라는 다큐멘터리예요. 그러니까 이 미셸 오바마가 비커밍이라는 책을 썼고 그걸로 이제 북콘서트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어떤 이룬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과거부터 살아온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한 번도 남의 생각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 이렇게 살 거다 이렇게 살아. 그냥 빌 게이츠도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이미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코딩만 한 거예요, 천재가.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주에서 이제 시간표를 짜야 되는데 대학 시간표처럼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도 안 되니까 빌 게이츠한테 맡긴 거야. 그래서 빌 게이츠의 그때 평생의 동반자가 폴 앨런이라는 사람이 2학년 위에 형이었어요, 선배. 그러니까 둘이서 밤새 가면서 몇 달 해가지고 완성해가지고 딱 눌렀는데 그 주에 있는 시간표 다다다다다다다닥 나와가지고 그거를 그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중학교 때부터 큰 대기업 수주를 받기 시작해. 우리 것도 짜달라고 스케줄을. 그러면 그게 시작되면 마이크로소프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그냥 아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 거고 이 뭐 미셸 오바마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살아가야 돼. 거기에 수단을 맞춰야지. 사람들은 반대로 내 수단에 내 생각을 맞춰버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에 나 지금 이거 일단 기본 가정이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일단 직장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들어가면은 여기에 맞춰져 버리는 거야, 라이프 스타일이. 근데 이분들은 그냥 내가 이미 생각을 해버리고 거기에 가서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뭐 부를 읽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 바이블이라는 책인데 이게 뭐냐면 워런 버핏이 쓴 연차 보고서를 이제 원차 보고서에 맨날 이렇게 사업 보고서가 1년에 한 번 나오는데 워런 버핏이 거기 한 10페이지가 넘는 레터를 써서 주주들한테 올해는 어떻고 내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그 편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되니까 엄청나게 유명한데 그 편지를 연구한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워런 버핏 바이블은 그 연차 보고서를 연구한 책이에요. 근데 2016년에 주주총회에서 그때 런던의 주주였대요. 그래서 워런 버핏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아니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면 더 행복했을 거라고 후회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딱 그때 워런 버핏이 전혀 그런 생각해 본 적 없다. 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나는 어느 누구의 밑에도 일하지 않겠다고 굉장히 일찌감치 열심히 했다는 거야. 내 사업을 하겠다. 일찌감치 열심히 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좋아하는 일들만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나는 스트레스가 없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사무실을 출근할 때마다 내가 탭댄스를 추는 것 같은 기분으로 출근을 해서 나는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시 돌아가면은 아까 제가 플라이휠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진 수단이야, 수단. 내가 가진 수단, 그다음 내가 가진 어떤 가정의 환경들,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의 환경들 이런 것들이 다 맞다 가야지. 그냥 생각을 이게 뭐 내년에 지나면 괜찮겠지, 내년에 괜찮겠지 뭐 이러면서도 또 지금 이런 게 아니라 자꾸 그 개선을 해야 돼, 개선. 뭔가 이렇게 직업이 있다면 직업. 그럼 내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자산을 만들어갈까? 추가 수입 어떻게 만들어갈까?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어떻게 뭔가 이렇게 생활을 하게 돼야 내 생활도 잘 돌아갈까? 뭐 내가 여기 완전히 막 직업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진짜 제가 보기에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틈이 없어. 주말도 틈이 없어. 진짜 틈 없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의외로 수입은 많이 못 벌고 뭔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거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는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투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 종목 괜찮아요? 뭐 가지고 공부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사실 투자라는 거는 워런 버핏이 우리 삶을 통해서 알지만 훨씬 더 앞단부터 해서 내 삶이 하나가 돼서 얼마든지 고민하지 않고 이 자산을 얼마든지 오랫동안 투자를 해도 될 만한 상태로 만들어놔야 투자에 성공하는 거지. 그냥 이 자산 하나로 모든 거를 내가 올인하는 사람 중에는 성공하는 사람을 적어도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래서 투자라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넓은 개념의 삶과 연결된 개념으로 한번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강의를 준비했고